기획집행위원 이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한우 앞으로 계속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빈 소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민사회 어르신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산 시민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모두 고맙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그 토론회 자료지 맨 앞쪽에 보면 오늘 토론회 전체 시간 개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어서 울산광역시의회 울산행정포럼 대표이신 송종학 부의장님의 환영사 읽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우리 이은정 사장님의 뜻밖의 신선한 제안이 한데요. 우리 정치인들은 쪼까 이 소개를 받고 하는 게 관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도 좀 알려야 되는 그런 뜻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울산시 부의장을 맡고 있고 행정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손종학 의원입니다. 오늘 인문도시 울산 만들기 합동토론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사실 인문 참으로 낯선 언어입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항상 읽은 말이 공업도시 울산, 산업 뭐 등등 이런 말로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웬 뚱땅지 같은 인문이란 이런 말이 이렇게 이 시점에 나왔을까? 굉장히 다들 의아하시고 뭐지 이게 아마 이렇게 여기 오신 분도 몇 분은 아마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아직 인문이 뭔지 막연하게 학창시절에 들었던 소크라테스 정도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인문이라는 게 인터넷 쳐보니까 광범위한 그러한 뜻을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단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실례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릴 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주최해주고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있는 이은정 대표입니다. 저하고 최경문 위원장님은 솔직히 얼굴만 팔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이 준비를 이은정 우리 대표님께서 맡으셔가지고 이걸 맡은 이후에 아마 카톡에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많은 대화하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준비 과정에 다퉜던 이야기 등등 다 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안 끼어들지만 다 봤습니다. 우리 인정 씨의 열정에 대해 행사를 하면서 참 감탄하고 있고요.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같이 빛내주는 의원 우리 몇 분 계십니다. 먼저 우리 행정포럼의 우리 회원이신 우리 김성무 의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김성무 의원님. 있으세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래서 가지고 인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석근 의원님 인사 좀 해주시죠. 장민호 의원님. 오늘 여러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H 못해가지고 오늘 세 번을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두 분이 발전해 계시는데 시민활동 인문수 이사장인 최미선 선생님, 그리고 인문활동가이신 김수복 선생님,
그리고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허영명 교수님, 그리고 인문학협동조합 황홍경 대표님, 이영기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만년에 얻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육도시 울산 포럼 전 대표를 지금 맡고 계시는 우리 최경문 대표님, 인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저 입법정책과의 우리 그 중관인 우리 그 이경래 중관님 뒤에 서 계시는데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착석은 다 차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울산을 인문이라는 게 과연 뭘까? 혹시라도 느끼고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이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평을 줄 수 있는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벽문 미래비전위원회 교육도시분과 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손정학 부의장님께서 다 충분한 환영을 표현하신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몇 마디 사족 같은 말만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문도시 울산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인문도시 울산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울산 인문운동의 탄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경이로운 일이 하나 생겨난 거죠. 특별하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인문운동단체가 인문도시 울산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전례 없는 시민 인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 단체는 인문학 전문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단체라고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서양 고전, 니체 이런 등을 함께 읽고 상호 토론을 합니다. 활동 상황을 오롯이 담은 책을 자비로 발간해내고 고등학생들과 인문 토론을 벌이는 유튜브 방송을 송출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울산에서 정말 간절히 필요한 그런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운동에서 일반적인 시민이 명실상부한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에 여러 어떤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한계도 드러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그들의 비전과 목표를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들이 봉착하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척박한 인문 환경 가운데 피어오르고 있는 시민주체 인문운동이 가뭇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맹목적인 지원은 그들의 자생력을 소진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제도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울산을 위한 인문도시 울산 기획이 모쪼록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방 앞에서 이렇게 많이 칭찬해 주신 분들의 이제 발제를 1, 2로 나누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네, 사진 찍는 시간을 이제 발제 1, 2가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1에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요. 시민인문학교 임문숙 이사장, 최미선 이사장이 울산을 잇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시민인문학교 임문숙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최미선입니다. 지금 앞에 두 분의 한영사를 들었는데요. 듣다 보니까 저희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시민인문학교 임문숙이라는 단체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부터 울산에 인문학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울산에서 시민인문학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망원경 회원들과 지역신문사, 향토사 도서관, 지역예술인연합회 등이 합해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결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바로 시민인문학교 인문숲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문숲을 만들면서 실행해야 되겠다는 의제를 두 가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시민인문문화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울산 전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인문운동을 한번 기획해보자. 이 두 가지를 기획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발제할 부분이 첫 번째, 울산을 잇다 플랫폼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왜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는 시민들이 인문문화 예술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개별적인 플랫폼은 몇 개가 산발적으로 있긴 한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울산에서는 인문문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활동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플랫폼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보가 없어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고 문화예술가들은 관객이 없어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획한 이런 인문예술문화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의식을 좀 해결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울산 인문예술문화 정보를 한 곳에 모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울산에서 활동하는 해당 분야 활동가들의 활동 기반을 넓힐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울산의 명창 이선숙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이 이제 자조 섞인 말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울산에서 학생들을 교육해왔는데 그 애들이 다 울산에 없대요. 즉 울산에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울산에서 인문예술 문화 활동에 참가함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가 있겠죠. 울산은 다 아시다시피 이주민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울산이 나의 고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지역 소속감을 좀 고취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항유자와 공유자를 상호 연결하여 건강한 문화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이런 간절한 바람을 인정해 준 곳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제 울산 민간협치센터라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이제 공모를 해서 울산
울산에 있다라는 플랫폼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인문예술 문화 주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인문 문화 플랫폼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파악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3단계로 나눠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시민예술 문화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핵심 기능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렸습니다. 먼저 이제 유저, 즉 시민들이 쉽게 해당 정보를 한눈에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지는 그 웹사이트나 모바일 웹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핵심 기능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문예술문화 단체와 활동가의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지금 이 작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방법으로서는 네이버 폼을 활용을 해서 해당 활동가와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해당 단체를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하고 영상을 찍고 그것을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자료화 작업을 매핑을 하고 있는데요. 구글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 매핑 작업은 저희들이 자체 플랫폼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제 구글 매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글 매핑은 첫 번째가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조사했던 그런 영상이나 자료를 구글 매핑에 쉽게 업로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심각한 문제점인데요. 저희가 만든 울산을 있다라는 맵을 공유한 사람에게만 이 정보가 공개가 된다는 거죠. 일반 시민이 구글에서 뭐 울산을 있다 이렇게 쳐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맵을 만들어서 많이 퍼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울산을 있다라는 매핑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매핑을 하지 않은 울산 광역시 교육청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타 정보와 혼용이 되어서 검색이 되어서 좀 정보의 순도가 좀 떨어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 직감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링크를 타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이제 형태가 지금 제가 옆에 해놓은 인터랙티브 기사 링크거든요. 여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게 엉거랑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이런 지도에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표시를 누르기만 하면 이런 정보들이 다 뜹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소개하는 해당 영상까지 같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매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그 지원금 가지고는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돈은 안 돼서 일단 구글 매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에 있다 플랫폼은 앞으로 어떠한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저가 검색으로 쉽게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호소통, 즉 향유자와 공여자가 서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의 플랫폼의 작업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9월 말에 활동비를 받아서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활동을 한지 지금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거나 이제 활동지를 내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명단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막연하게 울산 문화단체, 예술가, 활동가 막연하게 이제 있었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자료화하다 보니 울산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연결하고 연대하여 놀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정말 신나는 울산, 안전한 울산, 아름다운 울산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공동체가 살아나는 울산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제 제 나이가 더 이상 꿈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고 실천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안에서 모이자, 즐기자, 연결하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울산의 인문, 그리고 예술, 문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토론은 나중에 하고요. 그럼 발제 두 번째,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학운동 해움 100에 대해서 김수복 울산시민 인문활동가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교환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인문도시 울산 만들기의 구체적인 방법인 시민이 인문의 주체다 해움 100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인문학협동조합 회원 김수복입니다. 네, 오늘 발표할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시민 독서 운동과 인문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독서 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움 100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해움 100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인문학 협동조합 망원경과 그 망원경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 독서 운동과 인문 운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성은요, 대한민국이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네, 지난 7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소득 3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국가의 지위가 높아지고 외형은 커졌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내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분은 대한민국이 민주화 이후에 국가적인 어젠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인문학 운동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요성은 개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인문학적 욕구를 채워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처음 인문학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수동적으로 인문학을 접했습니다. 전문가나 학자,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물론 이런 활동도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보편화,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양성과 깊이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문운동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필요성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끊기고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연결시킬 플랫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필요성은 울산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는 공업도시 산업수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4만 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또한 울산 시민의 인문학적, 문화적 욕구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모임들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민 독서와 읽는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놓쳤네요. 이런 활동, 이런 필요성이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독서운동과 인문운동의 필요성이 고조가 되고요. 이 필요성에 답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 인문의 주체다 해윤백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윤백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해윤백의 의미는 헤아리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수량을 셀 때나 아니면 짐작하여 미루어 생각할 때 또는 본질을 깨뚫어 볼 만큼 통찰력이 뛰어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해움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의 순 우리말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인간을 특징 짓는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생각이 이어져서 사유가 되고 그 사유가 철학이 됩니다. 이 철학이 생활 속에서 실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런 활동들을 해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포스터는요, 지금 망원경 밴드산의 해움 관련 공지 포스터입니다. 어떠세요? 책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으세요? 생깁니다. 네, 그럼 가입해 주십시오. 해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은 해움백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산의 시민 인문가를 발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시민 인문가들이 네트워크를 마련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와 인문 관련 소모임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플랫폼이 구성되면 그 인문학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모임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도 이 해윤백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만 진행된다면 인문의 향기를 품은 명품 울산도시는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운백은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망원경 밴드상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망원경 회원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혹시 개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2022년부터는 울산 시민과 다른 독서 모임 그리고 인문학 단체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해윤백 프로그램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해윤백은 100권의 책에 대한 독서, 토론, 에세이를 말하는데요. 읽고 토론한 후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1해윤이 됩니다. 사실 100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에세이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단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윤 10에서부터 30, 50, 80, 해윤 100이 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해윤 100의 선정 도서는 어떻게 선정되었냐면요.
인문학협동조합 망원경에서 추천하는 도서 100권, 그리고 서울대학교 추천 도서 100권, 그 다음 뉴욕타임즈가 추천하는 100권 중에서 100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운 100에는 수료 조건이 있는데요. 이 토론 도서 중에 10%는 본인이 발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토론 도서 중에 40%는 해운 100의 선정 도서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수료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해움의 각 단계에 도달한 시민은 아까 최미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울산을 잇다라는 플랫폼에 등록이 됩니다. 본인의 해움 지수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에세이나 글을 모아서 출판할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 인문 관련해서 영상,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해운 100 운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인문학협동조합 망원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철학화, 건강한 사회의 첫걸음, 망원경의 모토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망원경은 2014년 독서와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작은 모임에서 출발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비영리 민간단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8년 동안 500여 차례 시민 독서 모임과 토론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는 나는 책 읽기로 훌쩍 큰다, 비극 속에서 나를 찾다 등의 비평집을 발간한 저력 있는 인문학 단체입니다. 그러면 망원경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망원경 프로그램은 다양하기로 유명하거든요. 크게 구별하면 개방형 프로그램과 코스별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요. 이 개방형 프로그램은 어떠한 조건 없이 누구나 망원경 회원이면 참석이 가능합니다. 정규 모임과 동구 모임, 방어진 쪽에 있는 지역 모임, 동구 모임이 개방형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코스별 프로그램은 개방형과는 달리 셔팅제로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훌쩍, 사이, 넘어, 함께, 지평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해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라는 단계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망원경 프로그램의 공통점은요. 자신이 맡은 도서는 자신이 발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그 발제문을 밴드에 공지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분들은 모임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토론에 참석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 그 토론에 참여한 후기를 또 밴드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해운 100 운동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망원경 활동 사진들 몇 파트 올려봤습니다. 위의 사진과 아래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 찾으셨나요? 네, 바로 마스크의 유무죠. 위에는 코로나 이전의 망원경 활동이고요. 아래쪽은 코로나가 맹위를 떨칠 때에도 망원경은 쉬지 않았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2018년도에 부산대 김충식 교수를 초빙해서 영화와 관련된 인문학을 진행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립스입니다. 망원경 NT 사진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이번에 훌쩍 국기를 수료한 멘티와 그 멘토 선생님이 보이는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정규 모임 사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사진은 지역 모임, 동구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학생들과 찍은 사진은 비극 속에서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강남고 친구들과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진행 후의 기념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비대면으로 독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사진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운 마중무 훌쩍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훌쩍 9기가 끝나고 지금 훌쩍 10기를 모집 중이라는
저희 망원경 밴드상의 공고 사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이 인문의 주체다 해윤 100과 그 해윤 100 운동을 주도할 망원경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윤 100 운동이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인문도시 울산은 꿈이나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문도시 울산 만들기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부터 해윤 100에서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윤 100 운동이 정착되도록 우리 시민들의 많은 책 읽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해윤이란 말이 생각이고 해윤 100이라는 것은 100권의 책을 서로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그 나누었던 생각들을 글로 모으고 그리고 에세이도 발간하고 이제 비평집도 2권이나 나왔다고 하니까요. 8년 동안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인문 협동조합까지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고 크게 한 번 더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 토론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요. 다 나오셔서 사진을 먼저 찍고 그리고 바로 지정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먼저 가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셔서 네.
괜찮지 않았어요? 이렇게 괜히 앉아 있으면 계속 지루하니까 중간에 한 번씩 일어서서 예,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휴식 시간 없이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정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허영란 울산대학교 인문대 학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손종학 울산시의원 부의장님이십니다. 이은민 인문학협동조합 만원경 대표이십니다. 최병문 교육도시분과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허영란 학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영란입니다. 앞에서 두 발표를 들으면서 요즘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지식인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화두이고 정치인 이런 사람들도 쓸모가 없지 않나 이런 의문들을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사회를 맡으면서 해야 될 일이 지식인이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원래 제가 제안 받을 때는 그 사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러겠다고 했는데 저에게도 토론문을 쓰라고 해서 제가 약간 살짝 당황하면서 이현정 선생님한테 그래야 되는 거냐고 차마 반문하기가 어려웠어요. 무서워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작업 준비하시고 사실 그런 에너지에 사람들이 홀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홀려가지고 반항하지 못하고 토론문을 저도 썼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늘 고민하던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우리에게 각각 한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 토론이 다 맞춰져야 되는 시간이 6시, 지금 5시 20분쯤 되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일단 그 토론자들도 가능하면 하여튼 10분 이내로 짧게 발표를 하시 10분 해도 안 돼요. 5분 정도로 짧게 얘기를 하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오늘은 출발하는 단계이니까 이야기들을 꺼집어내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좋은 출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온 지 한 14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2, 13년 되는데요. 3년, 4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울산에 처음 와서 했던 게 인문도시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민간단체에서 한창 서울에서 인문도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울산을 전혀 모르는 주제에 내가 울산에 가니까 울산 시민들과 같이 인문도시 사업을 해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도시라는 말이 200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그 인문도시와 이 인문도시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제가 조사해 봤는데 연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1세기의 화두는 여기 오늘도 시민이 주체가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동안의 모든 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시민을 주체로 본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이게 인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 문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거버넌스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제기한 데가 문화예술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문화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누구나 많이 얘기하는 화두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문화민주화라고 하는 것에서 문화민주주의로 넘어간 게 프랑스 같은 데서 이미 1980년대, 90년대 제기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민들, 대중들에게 고급 문화, 아주 정제된 문화예술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문화예술 접할 수 있게 좋은 시설 만들고 극장 만들고 하자 이렇게 해서 문화민주화를 했는데 문화를 향유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도 역시 교육받고 가진 사람들이 그걸 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결국 시민들을 또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되면서 엘리트주의를 반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라는 게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 공급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접근에서 일반 시민들의 삶 자체를 문화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문화민주주의라는 게 아예 보편적인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의 생산적 주체가 되고
창조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마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그런 문화민주주의적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기획해서 그것도 국가에서 기획했다는 게 웃기죠. 어쨌든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다음에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그걸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한 시민력, 시민의 문화력, 문화생태계 이런 용어가 지금 이제 이 문화예술 쪽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제가 몸담고 있는 역사학계에서도 이거는 아주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공공역사라고 부르는데요.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것도 1980, 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고 유럽에서도 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는 역사를 시민들과 어떻게 만나려고 했냐면 역사 대중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거를 쉽게 해주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서 보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발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역사를 잘 연구하는데 시민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좀 재밌게 가공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자. 이때도 역시 역사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주체는 지식인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느냐? 더 이상 시민들은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뭐 역사학자가 아닌 다양한 경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너무 많은 경로로 역사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지식이나 올바른 역사의식은 역사가들이 제공하는 거야 라는 것 자체가 이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역사학자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는 거는 시민들이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온갖 가지 방식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고 어떻게 그들과 만나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걸 공공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의가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역사학계에서는 많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연장선에 오늘의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도시라는 사업으로 제가 처음 울산하고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출발이 뭐냐면 여기 얼쇼리스라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건데요. 1990년대 후반에 95년에 이제 그 미국 뉴욕에서 노숙자들한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니까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거 해줘봤자 싫어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질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게 필요하다.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주는 거. 그거를 인문학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고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숙자나 재소자나 이런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그걸 인문도시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10여 년째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뭐 구미가 인문도시로 선정되었다 이런 거 많이 보실 건데요. 이게 연구재단이 그런 식의 취지에서 출발한 인문도시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울산을 잇다라든지 해운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출발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거 서민들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이 인문도시의 출발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는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거 하려면 좀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약간 여유도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은 중산층 운동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가미가 된 그런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인 어떤 아젠다의 변화 속에서 지금 이런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거는 저도 뭐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가장 고민은 두 번째입니다.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시민들로만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관여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건 아니어야 되는 그런 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사설을 읽을 때 논어에서 이 글을 읽고 참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논어에 나오는 이 구절이 뭐냐면은 공부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배운 게 아니고 근데 더 위험한 건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위태로워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형적인 자기 아집에 빠지는 길입니다. 여기는 또 거꾸로 혼자서만 공부해도 안 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세상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도 경험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균형이 잡히는데 말하자면 참여할 권리,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아닌 어떤 것, 그걸 우리가 준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준칙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마 아까 두 분께서 발제하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같이 토론하고 모였는데 자기 주장만 심하게 한다거나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어떤 사람들의 에너지를 뺀다거나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같이 가야지 이게 도시의 시민력으로 가는데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그걸 어떻게 합의해 나가야 될까? 그런 과정에 대한 설계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도시와 인문학이 만나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도시를 만들까, 도시가 사람을 만들까? 어떤 사람이 울산에, 그러니까 울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문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울산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인문학적인 사람들이 될까요? 반대로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취지는 뭐냐면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을 울산에 데려오면 그 사람들은 울산이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울산에서 인문학적인 삶을 살 거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주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또 한 가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 변한다는 게 뭘까? 또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걸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거고 그것은 누구나 고민하는 거지만 쉽게 낙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된다라고 비관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문제들이고 그 과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플랫폼을 기획하셨던데요. 그 플랫폼 얘기는 지금 어떤 사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민관협치지원센터에서 아마 예산을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매핑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그 정부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저런 매핑 사업의 예산이 몇 억씩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업 볼륨이 되는 엄청난 사업 일입니다. 저 일이. 근데 일단은 문제의식을 실천에 옮기시는 그 실행력 이런 것들이 대단하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런 어떤 의지만 가지고 하기에 사실 저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도시나 제가 올 9월, 10월에 많은 도시를 다녀봤었는데 어느 도시나 얘기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아카이빙 얘기를 누구나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떤 자발성 내지는 헌신성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좀 연계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좀 공공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배우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그걸 연결시킨다는 건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공공적인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고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아직은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약간은 울산의 어떤 시민사회의 행사로서는 상징성이 있는 자리 같다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인문학을 하지만 인문학 협동조합에 다가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전 직업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자기 직업과 관련된 분야는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신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연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분만 하자 그래놓고 약 8분 정도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번 토론은 우리 손종학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저는 쓸모없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 쓸모 있는 정치인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인문학과 관련된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걸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3분 안에 할 수 있으면 3분 안에 마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울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문학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먼 도시인데 지금 최근래 와서 시민들 중심으로 이 삭막한 도시에 새로운 한번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제 있는 기풍이 지금 인문학과 관련된 이런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대학이나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은 그다음 구군의 다양한 그 문화 프로그램이 뒷받침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내려치워야 우리 몇 가지 그 중에서도 도서관이나 우리 지역 서점 관련된 이런 걸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도서관입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도
다름이 아니고 고대의 그리스의 철학적인 원전을 이렇게 번역하고 읽는 과정에서 그것을 이렇게 르네상스 기반이 되었는데, 그걸 해줘야 될 역할이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울산에서도.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랑 기껏 해봐야 시립 도서관을 비롯해서 현재 1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170개 정도 있습니다. 숫자는 뭐 많은 그 173개의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많이 느껴지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전국 시도를 다 합해보면 가장 최악의 수준으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 여기에는 마을별부터 작은 도서관, 우리 동네에서 새마을 동사무소에도 가면 있는 그런 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 도서관이 다 포함된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규모면이나 우리 그 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도서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규모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그 도서관도 아주 중요하죠. 많이 이렇게 확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것도 작지만은 우리 울산의 각 기관별로 갖고 있는 자료실이라든지 직원들만 이용하는 그러한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방이 좀 되고 이 시민들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한편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인데요. 학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도서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이 학생들만 그리고 그 임직원들만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을 지역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시와 구군 그리고 교육청이 협력만 조금만 되면 아주 훌륭한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도서관 하나 새로 짓는 것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그 도서관을 활용해서 좀 더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책 장서를 더 구입한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면 또 이거 하나 또 새로운 우리의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도서관을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마 저 시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서점입니다. 사라져가는 지역 서점을 우리가 새롭게 활력하기 위해 가지고 3년 전 우리 이상욱 의원이 시의원께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한계점인지 모르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지역 서점들이 점점 더 아직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옥동에도 평소에 가던 그 서점이 3년 사이에 한 개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점이 사라져가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구매가 너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책을 사 읽지 않는다는 거. 워낙 많이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것도 기회가 있지만 책을 잘 사 읽지 않은 그런 영향도 있다는 게 저도 제 생각입니다. 옛날 과거 같으면 저도 1년에 한 최소한 10권 이상 샀던 책이 요즘은 거의 안 사지거든요. 그것도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생리가 바뀌고 있다는 것,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데 그런 데 문제점인데 그걸 다시 우리 그 점 문제점 인식해서 다시 책 읽기, 책의 중요함 이런 걸 한번 읽게 운동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을 체계적으로 이 울산에서 꼽힐 수 있는 거는 민간 활동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망원경이나 우리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오늘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활동이 아마 촉매가 돼서 시와 구, 교육청 등등 공공기관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각 기관별로 우선 인문학에 대한 좀 이렇게 이해를 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시가 중심이 돼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조합돼서 그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뽑힐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활동 공간도 만들어내고 도서관도 확충하고 뭐 책 읽기라든지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작은 울산 문화도시 울산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른 약속을 제가 할 수 있는지 확신하지 않겠지만은 내년에 퇴임하기 전까지라도 어떠한이라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조례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학교 도서관, 지역 서점들 관련해서 주요 기관에 관한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번은 그 망원경의 이은민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인문학 협동조합 망원경 대표 이은민입니다. 저는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왜 인문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을 한가한 중산층 아줌마의 액세서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아줌마이긴 하지만 중산층도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생계형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도서관에서 인문학은 시민과 거리가 있는 지식 전달이나 보여주기식 인문학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인문학은 공공의 영역에서 행사성을 극복하고 개인의 영역에서 힐링의 수준을 넘어서 삶을 고찰하고 삶의 조건을 변화하는 매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인문학 단체에서는 해마다 작은 콘서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인기 있는 가수나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지 않고 지역의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 언니 오빠들이 피아노 선율을 감상하면서 1년 동안 읽어온 책 이야기,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림 이야기, 철학을 하면서 사색한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설픈 몸짓이나 어색한 것들이 오히려 웃음을 자아냅니다. 저는 제1회 콘서트에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삶과 당당히 맞서기 위해 짱짱한 고전을 읽고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에세이나 후기를 작성하는 그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 나를 이해하고 삶을 성찰하게 되고 괴롭혔던 삶의 장애물들이 하나씩 제 눈에 또렷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을 발제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제 인생에 적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책을 놓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그게 쌓여서 제가 제 내면을 치유를 하고 내면을 치유하고 나니 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보이고 사회가 보이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함께 생존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하나 없는 인문단체에서 그 시민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함께 고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읽은 고전, 전문가가 해석한 고전보다 못하겠지만 평범한 아줌마가 해석한 고전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얘기할 때 오히려 아이들이 좀 더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것부터 저희한테도 오히려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작은 인문단체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별과 그 연령층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주 구성원들이 40, 50대 아줌마들이거든요. 중년 여성인데 청년들이나 남성들을 그 인문 지형으로 유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많이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같이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매개로 해서 삶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론화해서 좀 더 나은 사회, 개인이 철학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그런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공동체나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령층과 그 성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재정을 지원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한계인데요. 자생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회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소액이지만 그런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참여를 망설이는 또는 참여가 제한적인 회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자생적인 단체에 재정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면은 저희가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데는 망설임이 많습니다. 저희 이런 자리 저희도 처음이고 저도 이렇게 발제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거는 모험이고 하나의 도전이거든요. 충분히 뭐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에 제가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책 읽기 하나도 힘들었던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이거는 기적입니다. 네. 시민 인문학은 자신이 서 있는 집안을 떠나서는 울림을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문학은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는 작은 인문학. 이런 작은 인문학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지역 상권과 연결을 하고 그런 상권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커피숍, 작은 가게에서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런 그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인문가들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인문학이 꽃을 피운다면은 척박한 인문 환경에 울산도 명품 인문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현장에서 고민하신 내용들을 잘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토론이나 이럴 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얘기가 길어질까 봐 약간 두려운 우리 최병문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만 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발제를 맡은 최미선 대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인문학을 위해서, 인문 정신을 위해서 빵을 일정 부분 포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울산의 지금도 정책 기조들이 보면 경제, 일자리 늘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정 부분 양보하고라도 인문 정신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한번 가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저분은 실천하신 분입니다. 실제 우리 울산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약대를 다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 약대 석사 학위를 가지신 다음에 울산에서 약국을 운영을 했어요. 보니까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돈을 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인문학에 빠져가지고 인문학, 망원경, 인문수업 이런 등의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양반이 어느 날 밥TV라고 하는 그 울산저널의 한 사업에 투신을 하면서 몸을 던지면서 진짜 약국을 접었습니다. 접고 이 인문학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어떤 기본 자세로 이 인문학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절실함의 어떤 정점에 달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정학 의원께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 토론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 오늘 여기에요. 사실은 정치인 몇 분 계시고요. 사실 울산의 디시전 메이커들은 거의 다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장님 비서실에 김재남 비서관님도 와 계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김영건 특보님도 와 계시고요. 일자리 재단에 또 그리고 뭡니까 여성가족개발원에 지금 기관장 분들도 와 계시고요. 지금 언론 쪽으로도 방송국에 뭐 편성국장님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신문사의 편집국장님도 와 계시고요. 민관협치 지금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위원장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일심 동체이신 또 천창수 선생님도 와 계시고요. 그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또 뭐 이 문화예술 우리 그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성훈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 그리고 동구청장 비서실장도 와 계십니다. 이런 등등의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뭔가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이 안 될 게 없다고 보고요. 아까 정치인들에게 어떤 소개가 잘 안 된다고 약간 서운해하셨는데 저는 이 인문학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토양이 비옥해지면 그 비옥함을 만들어낸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 정치적 역량을 저는 인정받고 앞으로 재선 3선 모두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앉아 계시는 두 분 시의원님들한테는 저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을 제가 표현하는 바입니다. 사실 앞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런 어떤 시대 요청에 맞춰가지고 정부도요 2016년 2월에 교육부하고 문체부 공동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로 한 약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정부와 이 지자체 행정이 전담 조직도 갖추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 해서 인문학 진흥의 기틀을 잘 갖춘 듯 보이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이나 촘촘한 협력 체계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인문 정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어떤 인문학 진흥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간추려 봤더니 첫 번째로 아주 더 깊게 인문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소통, 공간 나눔 등을 아까 우리 손정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이 공공기관을 인문 친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 둘째로는 보다 넓게 인문으로 사회적 화두에 답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실 그 은퇴인력이 인문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이야기 할머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개선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게 실제로 창업 아카데미까지도 운영하고 잡페어까지도 개최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가 지금 일자리 경제하니까 인문학이 그쪽으로도 한번 역할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긴 호흡으로 인문진흥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 단기적이고 분절적으로 소관부서 위주 정책의 어떤 정책 추진해온 과거가 사실 반성돼야 될 거로 봅니다. 이제부터 촘촘하게 협력망을 구축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플랫폼이나 또 해윤백 운동과 같은 인문 관련 풀을 만들고 그 인문 관련 인력들 시민들을 활용할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은 과거 그대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과거 그대로라는 게 대체로 어떤 거냐 하면 그냥 교육 프로그램, 지식 습득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그 지자체나 우리 중앙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일방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사업들도 보면요, 계속 path dependency, 해오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도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의 정책만 제가 한번 쭉 다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또 외솔 체험배생을 기리는 한글문화예술제, 또 우리말 글짓기 대회, 서덕출생을 기리기 위한 서덕출 창작동요제, 서덕출 문학상, 그리고 오영수 문학제, 또 뭐 울산의 역사. 위원님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랬죠. 예, 그래서 또 이런 등등의 그 사실 일방적인 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도서관 등에서 하고 있는 북스타트 운동 같은 것이 그 예인데요. 이런 등으로 일단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실화 한다, 이런 어떤 계획 말고 정말 참신하게 시민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운동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성의 정책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이 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토론이랄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점들이 조금 분리되는 게요. 일단 우리 손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원의 인문도시 조례 이런 게, 또는 울산에도 문화도시 조례가 있고 이런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그러니까 이런 인문도시나 문화도시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이제 지역사회, 지역 지자체의 조례나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보내줘요. 국비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역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문도시 조례도 거의 대부분 그런 인문도시 사업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근데 그거는 주어진 아젠다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돈도 같이 내려오고 기회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과 지금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에서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역 사회의 그런 그 시민력이나 인문성을 그러니까 꽃피우는데 기여할 건가라는 문제는 조금 당연히 어떤 지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출발점이 전혀 다른 지점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의 대부분의 많은 영역이 지금 인문도시 얘기도 하는데 문화예술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의 문화를 얘기할 때 어떤 분야가 구분되지 않고 다 연결시키고 복합 융합되는 게 거의 추세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대구 같은 데는 혁신도시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데 도서관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으로 또는 한 세대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할까. 그거는 뭐 시에서 이제 고민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과 문화와 예술과 토론과 이런 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나 프로그램상에 다 연결되는 추세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이루려고 하는 게 문화 생태계 내지는 인문 생태계. 생태계라는 거는 누가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속 가능하게 발산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에너지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전체의 어떤 지도를 받는다기보다 나의 에너지나 창발성을 발휘하는 게 이 도시의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또는 거꾸로 그 지역의 생태계에 내가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혹시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이미 나온 얘기 말고 꼭 이 논의는 좀 돼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붙여서 좀 얘기하고 싶다 또는 제안을 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속이랄까요? 하여튼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의 운영위원으로 하고 있는 정병식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울산이 인문도시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우선적으로 전제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이 인문도시의 장점이라는 것을 어떤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산, 산업도시,
노동자 도시라는 이 기존의 자산을 반드시 그 터전을 가진 이후에 인문도시를 구성하는 쪽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울산은 문화불모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인터넷이 생기기 이전에 제가 울산이 하도 문화불모지를 하길래 과연 그러면 문화가 융성한 도시는 어딘가? 그래서 이제 서울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경주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쪽도 역시 문화불모지가 맞더라고요. 울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아, 정보가 울산보다 빠르구나. 이런 걸 그때 느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신문 가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울산의 조간이 그 다음날 이렇게 보게 된다 하면 서울은 가니까 오후에 가판이 그 다음날 신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조금 발전되어 있구나. 그러면 인터넷이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정보가 많아지면 울산은 결국 서울이나 다른 도시나 뭐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측면인가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 그 고정관념, 울산은 문화불모지다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데 이 그 제가 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진집이 있습니다. 그 조춘만의 중공업이라는 사진집이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 사진집을 보면 조춘만이라는 부분이 이제 조춘만이라는 그분이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면서 찍은 사진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계나 그 현장들을 찍은 사진집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외부의 사람들은 울산의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울산이 산업도시인가를 그 어떤 면이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을 줄이고 싶은 것이 산업도시, 노동자 도시 이런 쪽에서 생각하지 그냥 아, 울산은 인문적으로 떨어진다, 뭐 불모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다른 분들이 이런 문제 고민할 때 항상 고민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죠? 누구나 사실은 울산의 특징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날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품고 있는 화두고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종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저널에서 일하는 이종우라고 하고요. 아까 저 훌쩍 8기를 이제 통과를 한 이제 망원경 이제 또 새내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울주군에서 울주 영랑알프스 완등하면 무슨 은으로 된 뭐 좀 주잖아요. 이제 해움 30 되면 뭘 주고 뭐 해움 100 하면 뭘 주고 이제 그 정도를 시가 조금 인문도시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윤도권. 네. 네, 오늘 토론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말을 버릴 수 있으면 좀 빨리 버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늘 하면서 전반기 행자위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역할을 해왔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산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여기에는 많은 공장들과 또 많은 또 꿀뚝들과 또 많은 뭐 소음들과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행자위 있을 때 문화도시 관련 조례도 만들고 또 교수님과 공부하면서 인문도시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산업수도와 관련되어 있는 또 뭐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단지를 빌미로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면 저는 해운대나 또 기장 쪽으로 인구들이 계속 유축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울산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또다시 그런 환경오염을 고민 없이 한다는 것은 정주 여건을 계속해서 나쁘게 만든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최민선 이사장님께서 지금 인문 문화예술 관련된 정보를 모으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울산문화재단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무엇인가 작업을 좀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좋은 공연을 저희 이제 의회에 알려줄 때 이 공연을 모르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가보면 정말 좋은 공연인데 사람이 굉장히 없어요. 또 그래서 또 울산문화예술회관은 또 홍보비를 또 계속 쓰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제일 잘하는 분이 손종학 부의장님입니다. 오늘 듣고 계신데 그 예산과 관련돼 있는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울산문화재단과 함께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예산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솔직히 이번에 1,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네, 거기다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걸 또 업로드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면서 저희하고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체들의 역량과 이제 울산문화재단의 역량이 좀 만난다면 울산 통합 문화 플랫폼이 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저희는 이제 울산에 있다 이제 울산 문화 인문 플랫폼이긴 하나 중점이 이제 인문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인문, 아까 계속 나온 얘기지만 인문의 주체가 학자나 아카데미 안에 있는 권위자나 이런 중심이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을 한번 매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들을 연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들의 자료를 모아서 우리도 새로운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그리고 건강한 토론이 있는 광장 문화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들이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울산은 일단은 통합 플랫폼을 추구하긴 하지만 인문 매핑을 주도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필요는 이미 이제 막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걸 구체적으로 연결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산업 수도 울산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인문학적이지 않은 건 산업에 있지 않고 수도에 있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잖아요. 인문학도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나오는 거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생활의 문제가 같이 해결될 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울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이나 일자리가 뒷받침되면서 이제 여기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가 만나면 이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되겠죠. 일자리만으로는 안 되는데 일자리 플러스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가치나 문화적인 가치가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고 오히려 여기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삶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는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수준으로 가면 인문학적인 이제 도시가 된 걸까, 이런 거를 성과 지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인문학적으로 도시가 더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서점이 더 많아진다든가, 시에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통계를 해가지고 이 도시에는 인구 1인당 뭐 공원이 어떻게 되고 예술이 어떻게 되고 예술가가 얼마나 되고, 양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울산이 그런 양적인 축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자각하는 삶의 어떤 영역 안에서 그게 그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뚫어낼까 하는 고민, 질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혹시 답변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울산의 50대, 60대 아저씨들을 문화예술이나 인문학과 만나게 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까 여성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가 얼마나 기형적이냐면 남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인문도시 토론을 하는데 그게 울산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공식화되고 담론적이고 이런 거에는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의사결정하는 자리는 다 남성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실천하는 분들은 또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괜찮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직장인이면 이 시간에 올 수 없습니다. 네. 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나 구청의 협조가 없다면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라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돈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네, 충분히 들으실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취미로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울산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울산에서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떠나서 경주나 부산, 서울로 가면 울산 출신인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4만 불? 산업수도? 생각보다 예술가분들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근데 질문이 있는데 다른 도시로 가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 돈벌이 되는 직장이라고 문화와 관련된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인 네, 거죠? 네, 예, 예. 예.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저는 여기 이곳에 그냥 놀러 온다고 생각 기분으로 왔습니다. 이은정 대표님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냥 우연찮게 있길래 그럼 여기 저는 비정규직은 아니지만 야간에만 일하니까 여기 놀러 오면 되게 집 근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앞에 살아가지고 놀러 왔는데 또 사람도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예, 근데 저는 지금 다 통론을 얘기하시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강론을 한번 이제 떠오르는 강론이 있어가 얘기하고 싶은데 전 지금 나이가 44살이고 지금 한 일은 그 울주군에 있는 환경 용역업체에서 미언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용역업체 얘기를 꼭 하는 게 미언을 그러면 전부 다 공모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 자꾸 뭐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빨리 얘기하는 게 그게 더 편하고 또 저한테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제 직업에 자부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가 44살인데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집이 망하고 이제 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한 24살 때부터 어느 순간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한 20년 정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인문학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우연찮게 책을 한 권 냈는데 이제 뭐 책이 출판되고 뭐 그런 경험도 하고 뭐 방송국에서도 한 4군데 연락왔는데 2군데만 찍고 2군데는 방송도 안 찍었거든. 찍기 싫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가지고 떨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이제 용역업체 환경 미화로서 지금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문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 삶에서 항상 인문학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파리들이 이제 오면 확 올라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막 신경질하고 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초파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파리는 20세기 초에 그 유전학의 창시자거든요. 그리고 초파리를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한 5-6명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X선 방사선 위험도 초파리 덕분에 알았거든요. 그 핵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그걸 그 초파리에 대해서 책을 한 7권 정도 읽고 초파리 공부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초파리가 나와도 화를 못 내겠는 거예요.
나는 초파리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초파리로 각종 유전병, 뭐 질환을 초파리는 전부 다 했는데 저는 초파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연탄 나오나요? 그 연탄재 함부로 밟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따뜻해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길을 걷고 했는데 초파리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초파리 같은 미물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러니까 제 삶에서 그냥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최병문 위원님께서 포기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밥 한 찬 한 개라도 맛있게 먹는 법을 혼자 배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이 한 40까지 겪었는데 이제 환경미화원이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항상 책을 읽으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장애인이시고 눈이 안 보이시는데 그거조차도 다른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야를 상실하시면서 저는 제 삶의 시야를 넓혀지는 거예요. 어머니 대신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극한의 상황에서도 항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참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으로서 생각할 때 상황을 조금만 바꿔보면 정말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뭐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의미만 찾을 수 있으면 뭐 저는 비정규직 정규직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항상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맡으면 제 맡은 힘을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삶은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상승 이론을 발견한 것도 항상 그 상승 이론이 있었는데 그가 그냥 발견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쳐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인문적이지 않게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제 역할이 그러다 보니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할 얘기 중에 마지막 거 먼저 하면 이 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확인한 자리였고 누구나 충분히 뒷시간을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일단은 먼저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께서 인문학이 결국 학이라고 붙어 있지만 그게 삶의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를 뭐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망원 같은 경우에는 해움이라든지 책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민인문학교로 간 거를 보면 이제 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매체인 거고 거기서 그게 책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는 어떤 다양한 매개체로 확산해 나가시려고 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 것 같아서 이 분야와 관련된 또는 이 주제와 관련된 도시의 주체들은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던졌던 아저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가 아저씨들을 대상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50대, 60대, 그러니까 60대 은퇴하신 분들은 당장 직업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고 접근을 해봤더니 그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충분해가지고 스크린 골프 치고 왜 내가 책 같은 걸 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것도 문화적인 활동도 아까 제가 처음 발제할 때 말씀드렸지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심지어 노는 것도 심지어 대화를 하고 말을 듣는 것도 뭔가를 즐기는 것도 다 연습이 필요하고 축적된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으니까 책을 읽읍시다.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인문학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합시다 쉽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의 특징은 제 생각에는 각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이것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인문학의 특징이다. 그래서 각성하게 되고 알게 되면 삶이 피곤해지니까 막 회사도 그만두고 그러잖아요. 막 때려치고. 그러니까 섣불리 덤벼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그러나 각성하고 깨닫고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또 이 인문적인 삶이라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과 더불어 울산에서 좀 많은 분들과 함께 경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역시 지식인들은 이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앞에 오늘 발제와 지정 토론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긴 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인문도시 울산을 함께 고민해 주신 모든 우리 여기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서로를 위해서 다 같이 또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념 촬영 다시 한번 하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거세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산업도시, 공업도시에서 인문도시 울산으로. 예, 오늘 여기 모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